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17회 기출문제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일정 시점의 무엇을 보여주는 표입니까?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표죠. 자,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문제에서 여러분들 재무상태표라는 말이 나왔으면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라는 말이 나왔으면 수익 비용, 요게 바로바로 떠오르시면 좋겠어요. 자, 기재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개발비,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리고 영업권, 기업 인수에 따른 평가금액, 얘도 무슨 자산입니까? 무형자산에 해당하고요. 자, 연구비가 대표적인 우리가 판관비,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급 비용은 여러분 비용이 아니죠. 단기가 아닌 차기분을 지급을 한 거예요. 선급금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않는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예, 경상연구비. 그리고 이때 경상연구비 말고 경상개발비라는 말이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비와 경상개발비는 다른 개념이죠. 개발비는 무형자산, 경상개발비는 비용이다. 자, 2번. 다음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 1번 문제도 그렇고 2번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이론 문제긴 하지만 이론 문제 풀면서 우리 실무 프로그램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프로그램 들어간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론 문제지만 프로그램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요 기초정보관리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시면 합법적인 컨닝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자산, 부채, 자본을 물어보는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산 한번 클릭해보고, 그쵸? 무형자산 클릭해보고, 그럼 영업권 나오잖아요. 그쵸? 개발비 나오잖아요. 그리고 판관비 한번 클릭해보면, 판관비 클릭해보면, 여기에 쭉 가보시면 경상개발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개발비. 지금 눈에 안 보여요? 네, 여기 나오죠? 경상연구개발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2번도 문제가 뭡니까? 다음 중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클릭. 사실 우리 전산회계급 공부 우리가 조금이라도 집중해서 했으면 이 문제는 바로 풀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내가 너무 떨려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서 한번 참고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단기 차입금은 우리 부채잖아요. 예, 유동부채입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과 관련된 기출문제 엄청 많습니다. 그게 말문제로 잘 나오는 문제들인데요. 1번 볼까요? 자, 무형자산에 소비되는 행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거 무형자산의 상각비 얘기하는 것이고요. 무형자산 상각비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신뢰성 있게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럼 우리 무슨 법으로 하기로 했죠? 정액법. 바로 답은 몇 번? 1번. 그런데 2번, 3번, 4번도 여러분들 다 보실까요? 무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상각한다. 이거 누구랑 똑같은 말입니까?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감가상각한다. 동일한 내용. 이렇게 감가상각이냐 상각이냐 그 차이만 구분하면 될 거고 3번. 영업권, 산업재산권은 뭡니까? 우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이런 거에 산업재산권이고요. 개발비까지 무형자산 맞고요. 4번, 영업권 중에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무형자산 자체는 내부 창출이 가능하고 식별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러한 무형자산을 정의하는 이러한 원칙이 완전히 X가 되는 거 아니로 부정되는 게 누구밖에 없었냐면 영업권밖에 없었습니다. 영업권 중에서도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 있다 없다? 없다. 외부적으로 무형자산 인식할 수 없다. 다만 외부에서 우리가 인수합병할 때 구입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에 계상할 수 있다. 맞는 문장. 여기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4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 유형. 자, 기말에 창고에 재고 금액을 실사하였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재고자산, 판매하면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판매
판매하면 매출이 발생하면서 매출 원가에서 빼주는 형태가 이제 나오는 거죠. 뭐를 시점으로? 판매를 시점으로. 이 판매가 바로 수익 인식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의 항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수정한 경우 정확한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원래 얼마가 있었다고 하냐면 30만 원 있었다. 30만 원.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우리가 판매했대요. 그런데 아직 도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럼 아직 누구의 재고자산이냐면 판매자의 재고자산이죠. 추가로 발견한 거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 2만 원을 더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 위탁자로부터 받아 창고에 보관 중인 수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탁자가 우리한테 부탁해서 우리가 대신 판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건 누구의 재고자산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매 대행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위탁자의 재고자산이죠. 위탁자 입장에서는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 수익 인식하는 것이고, 위탁자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수탁품은 나의 재고자산은 아니다. 얼마? 3만 원은 차감해줘야죠. 그래서 답은 얼마? 29만 원. 1번. 자, 5번. 단기매매증권으로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유가증권, 즉,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을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단기 내에 어떤 시세 차익을 볼 목적으로 투자하는 단기 투자 자산을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요. 여러분, 단기매매증권은 당좌자산 맞습니다. 헷갈리시면 계정목표 아까처럼 들어가 보시면 돼요. 2번 볼게요.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증권,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배당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기간에 매수, 매도를 통하여 시세 차익을 볼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3번 요거죠. 자, 우리 단기매매증권의 취득과 관련해서 우리 유가증권 취득할 때 반드시 우리가 증권회사의 수수료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회계학에서 대부분 원칙이 뭐예요?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부대 비용은 따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그 해당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고 했는데 예외적인 거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 취득할 때 발생한 거래 원가, 즉 이게 수수료 비용이에요. 얘를 무슨 처리한다? 영업외 비용이 우리 수수료 비용 처리한다. 공정가치에 가산하지 않는다. 답은 3번이죠. 자, 우리 4번.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손익은 당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이거 문장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단기매매증권을 취득을 했고 곧 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산 시, 즉 재무제표 작성 시 얘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에 샀냐면 1,000원에 샀어요. 한 주에 1,000원에 샀어요. 그런데 결산 시 보니까 요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가 얼마냐면 1,500원이란 말이에요. 자, 아직 팔진 않았죠. 그런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치, 공정가치가 1,500원이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재무제표에 이 유가증권을 1,000원이라고 표기하는 게 더 유용한 정보인가? 아니면 1,500원이라고 정보를 공시해서 우리 정보 이용 관계자들한테 제공하는 게 더 유용한 정보인가? 누구 관점에서 볼까요? 정보 이용자 관점에서 보죠. 그러면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특성상 1,000원이라는 정보보다 1,500원이라는 정보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목적 적합하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득 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정가치로 평가했다라고 해서 이 차액인 500원이 내 수중에 들어온 실현된 이익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 미실현 보유손익이라고 했죠. 실현되지 않은 기분만 좋은 이익이나 기분만 나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미실현 손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으니까 단기에 해당 회계기간에 인식할 손익으로 보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단기매매증권은 곧 뭐 할 거예요? 매각할 의사가 적극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예외적으로 단기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처리하지 않는 게 누굽니까? 매도가능증권이죠. 매도가능증권은 단기손익이 아니고 뭐예요? 기타 포괄손익이죠.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계정을 의미한다. 요 내용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시험 문제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다음 회계 처리로 인한 부채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회사는 현금 배당을 하기로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배당이 뭡니까? 배당은 우리 기업이 열심히 뭐를 벌면 돈을 벌면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해서 이익이 달성되면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나오고요. 언제 나옵니까? 결산시에요. 당기순이익은 우리가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자본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즉 기업이 돈을 잘 벌수록 자본도 튼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2월이나 3월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뭐 합니까? 이익여금을 처분합니다. 이 처분 내역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 거죠? 배당이 있는 거죠. 배당. 배당은 두 가지 배당이 있죠. 하나는 현금 배당이 있고 하나는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결의일 날, 주주총회 날, 요 처분하기로 결정한 날 이익여금을 처분한 거예요. 자, 그 얘기죠. 회사는 주주총회 날 현금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고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그럼 이익여금이라는 자본을 처분한 거기 때문에 차변에 이익여금 옵니다. 이걸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2월 이익여금이라고 개정 과목 사용할 건데 여기서는 그냥 이익여금의 감소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변에 현금 배당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 배당금이 옵니다. 자, 이때 법정 적립금이 같이 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돈 벌었으니까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익을 뭐 하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 잔치만 벌이지 말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10%는 떼나. 적어도 현금 배당액의 몇 프로는 10%는 떼나. 법적으로 해놓고 그렇게 상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법정 적립금인 누구예요? 이익준비금이죠. 이익준비금. 그래서 10% 뗀 거예요. 10% 떼서 2만 원은 구분해놓고 20만 원은 주주들한테 줘야 될 현금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건가? 부채가 되는 겁니다. 부채. 자, 그럼 성격 볼까요? 자, 이익여금은 자본의 감소죠. 자본의 감소. 그리고 법정 적립금인 이익여금은 자본의 증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할 때 부채의 증가액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답은 얼마입니까? 20만 원이고요. 우리 나온 김에 모두 하면 그 주식 배당도 같이 볼까요? 이건 지금 현금 배당이니까 주식 배당도 같이 보면 차변에 주식 배당도 이익여금을 처분하는 겁니다. 이익여금 처분 얼마? 22만 원이라고 칠까요? 이때 대변에는 뭐가 오냐면 이때는 법정 적립금은 현금 배당액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배당하겠다라고 하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쓰겠습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얼마? 22만 원.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요 성격이 뭔지 볼까요? 먼저 이익여금은 아까 뭐라 그랬죠? 자본의 감소. 그럼 대변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부채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을 추가로 주겠다라고 하는 자본거래예요.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계정이 자본금, 자본잉여금, 또 뭐 있었습니까? 자본 조정 있었는데요.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금, 즉 액면금액의 발행 금액도 아니고 주주와의 거래에서 잉여된 금액도 아닙니다. 따라서 얘는 그냥 자본 조정이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발행하게 되면 요 자본 조정 계정 없어지면서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물론 자본금이 이게 우리가 그 액면 금액만큼 잡히겠죠. 20 이렇게 잡힌다고 칠까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자본이 감소했는데 자본 조정이 증가했고, 자, 자본 조정이 감소했는데 이번에는 자본금이 증가했네요. 그럼 전체 자본, 즉 순자산, 전체 순자산의 입장에서는 자본 조정이 감소하고 자본금이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순자산에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요거 되게 중요하게 봤던 겁니다. 그쵸? 여기까지 기억하면서 6번의 배당 관련된 문제 정리하시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익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이익여금을 처분해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방금 했던 게 나왔네요. 그럼 자본금은 증가하는 거 맞고요. 이익여금 감소하는 거 맞죠? 우리 아까 결국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이 증가했다 감소했잖아요. 한번 써볼까요? 다시.
자, 보세요. 이익여금 처분하는 거죠. 그 대신에 결의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 뭐를 배당하기로 했을 때? 주식을 배당하기로 했을 때. 그러면 요거 잡아놨다가, 자본 조정으로 잡아놨다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감소시키면서 주식을 발행해주죠. 그게 바로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 그럼 여기 보세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증가했다가 뭐하죠? 감소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익여금을 처분해서 자본금으로 전입했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 문장이 나온 거예요. 1번. 이익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여금은 감소한다. 우리가 말이 어렵지만 이런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야지 전산 세무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초과한 거. 우리 이거 많이 했어요. 초과금액 맞고. 3번. 기말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여금은 당기 이익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의 금액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말 재무상태표는 예를 들어서 1기 12월 31일이라고 한다면 이 현재 미처분 이익여금은 당기 이익여금의 처분사항, 즉 1기의 이익여금은 언제 처분합니까, 여러분? 이익여금이 확정되는, 즉 결산일에 확정된다고 난 다음에 주주총회날 열린다 그랬죠. 주주총회가 보통 2월이나 3월에. 그러면 처분사항이 반영되는 거는 2기 2월 28일 뭐 이런 식으로 반영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1기에 있는 미처분 이익여금은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에 금액인 게 맞는 거죠. 네. 자, 4번 볼까요?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 시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답이 4번인데 먼저 조금 전에 주식배당 설명했습니다. 주식배당은 결국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그리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제가 전체 자본을 쓴 거예요. 전체 자본. 이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순자산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주식 배당할 때 기억해 볼까요? 이익여금을 처분하면 이익여금이 감소하면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들어가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감소하면서 자본금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감소할 때 증가했고 얘가 감소할 때 증가했으니까 전체 자본 순자산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무상증자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개념적으로 증자한다는 건 자본금, 즉 주식을 발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상이잖아요. 즉 대가를 받지 않고 기존 주주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주는 형태인데 이러한 무상증자는 언제 오냐면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여금을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자본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거나 아니면 이익여금을 감소시키면서 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자산의 변동, 순자산 안에서 자리를 이동하는 거지 순자산 자체의 변동은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배당, 무상증자 시에 순자산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은 몇 번? 4번. 자, 너무 말을 빨리 했나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사실 돼요. 여기 가서 보시면 영업의 수익 클릭하면 이거 쫙 나오잖아요. 다만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 이거 당연히 아니지 라고 했으면 좋겠는 거죠.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죠. 여러분 매출액은 그 기업의 존재 이유예요. 영업 목적, 사업자 등록증에 그 회사의 업종이 뭔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 기업의 뭐가 되는 거고 매출액이 되는 거고 그걸 영업거래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이 당연히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9번. 자, 주식회사 삼척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자, 당해연도 초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고 제조 간접 원가 예상액은 300만 원이었다. 자, 6월에 제조 간접 원가에 우리 실제 발생액은 5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3,000시간인 경우에 자,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 자, 이거 우리 어디서 공부한 거냐면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 자, 정상 원가 계산과 실제 원가 계산과의 배부 차이 조정할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먼저 우리가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게 배부하는 게 개별원가 계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각각 개별원가 계산, 즉 각각 주문 생산하는 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직접 원가의 계산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그런데 간접 원가는 뭐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제품이 완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얘를 예정 배부하고자 한다. 그럼 여러분들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 공식 기억하셔야죠. 예정 배부액. 이거는 기출문제 몇 번 풀어보면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예정 배부액은 실제 해당 개별 원가의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이렇게 되죠.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해야 되죠. 예정 배부율. 자, 예정 배부율은 우리 배부 기준 예상액에다가 자, 제조 간접비 뭐가 됩니까? 예산액.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 공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금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배부 기준 노무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실제가 몇 시간이니까 3,000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곱한 게 예정 배부액이 될 거예요. 그럼 예정 배부율은 자, 배부 기준 예상액이 얼마였냐면요.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이 배부 기준 예상액이 되는 거죠. 몇 시간? 5만 시간 분의 우리 예상액이 얼마였습니까? 3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시간당 60원이었기 때문에 시간당 60원이 나오죠. 예정 배부액은 얼마입니까? 18만 원이 되죠. 무슨 배부액이? 예정 배부액이. 그럼 예정 배부액은 어떤 적시성 있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위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경영 의사결정은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실제 판단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미리 배부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재무제표에 실제 발생액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 발생액이 얼마래요? 지금 50만 원이래요. 그쵸?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났네요. 우리 실제 발생액과 이거를 뭐 해줘야 돼요? 지금 비교해서 배부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예정 배부액이 뭐 한 거죠? 과소 배부했죠. 얼마를? 50만 원에서 18만 원 빼보면 32만 원을 과소 배부했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다음의 항목을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여러분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 네 가지가 있었고요. 이 행태에 따라서 각각 특성이 있었는데 좀 살펴볼까요? 먼저 제품의 제조에 따라서 사용하는 원재료는 생산량, 즉 조업도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비례적 형태가 있는 거죠. 총원가는 같이 비례하고 한 개당 들어간 원가는 일정하다. 얘 무슨 비예요? 변동비죠. 변동비. 자, 조업도 몇 개를 생산하든 상관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임차료. 이거 무슨 비입니까? 고정비죠. 자, 시간당 지급한대요. 그러면 그분이 많이 일을 할수록 많이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조업도에 따라서 비례하는 거죠. 이것도 변동비. 자, 지금 기본요금 없이 전기료가 발생한대요. 그러면 뭐예요? 준변동비면 기본요금 있으면서 발생하는 거고 그냥 발생하는 전기료라고 한다면 변동비겠네요. 답은 2번. 자, 11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공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 같은데요. 자, 우리 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있었고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를 합산해서 기초 원가, 기본 원가라고 한다고 했고, 직접 노무 원가,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를 합산해서 우리가 가공 원가, 전환 원가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직접 노무 원가였어요. 해당 문제에서는 요거하고 요거 더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네, 답은 430만 원.
자,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보조 부문의 제조간접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세 가지 있었습니다. 뭐 있었냐면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있었고요. 얘는 계산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말 문제도 자주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보조 부문끼리의 용역 수수를 서로 인정하느냐, 일부만 인정하느냐, 모두 인정하냐에 따라서 모두 인정하지 않는 완전 무시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직접 배분법이었죠.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맞고.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밀접한 경우 밀접한데 무시하면 안 되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단계 배분법은 일부만 고려하는 방법인데 이때 배부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는 보조 부문을 고려하고 그 다음번에 인정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고려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상호 배분법이라는 게 있었죠. 상호 배분법.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수돗물, 일반 의약품, 미가공 식료품, 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의약품의 개념이 제약과 매약, 마약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제약과 매약. 그래서 조제의약품, 일반 의약품이 나뉘고 조제의약품은 면세지만 우리가 가서 바카스 주세요. 그리고 파스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아닌 것은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14번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할부 판매는 재화 인도 시점 원칙적으로 맞죠? 장기 할부 아니니까 맞고 자 반환 조건부 판매는 해당 조건이 완성되는 시점이거나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시점 3번 장기 할부 판매도 좀 어렵게 나왔어요. 대가의 각 부분을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수령한 때인데 실질적으로는 받기로 한 때예요. 그러니까 말이 다르죠. 우리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하나에 그 내용이 다 바뀌기 때문에 적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수령한 때는 말 그대로 현금주로 돈을 받은 때고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받기로 한 때가 있다라면 그 때를 기준으로 뭘 보겠다? 공급 시기로 보겠다. 잘못 연결하는 것은 몇 번? 3번. 폐업 시 잔존죄화는 기본으로 폐업하는 때다. 공급 시기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5번 문제 볼까요?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 제도는 이것도 꽤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영세율 제도죠. 예. 우리 영세율 제도의 특징 바로 소비하는 나라에서 뭐하는 원칙이다? 과세하는 원칙이다. 이걸 뭐라고 하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하고 또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영세율 제도이고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즉 소비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수입하는 나라에서 과세하기로 했으니까 반대로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뭐를 적용함으로써 0%를 적용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조정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출하게 되면 또 0% 적용하면 이 공급가액, 즉 소비자가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 경쟁력 입장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특히 영세율 제도는 과세 사업자의 영역에 들어가므로 나중에 환급까지 받는 완전 면세 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네, 1번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산회계 1급 117회 살펴봤습니다. 문제를 볼 때 항상 이 계정 분류와 관련된 게 아리까리한 게 나온다 하면 반드시 프로그램에 있는 계정 과목 표 보시면서 한 문제라도 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